독서에서 말 그대로 사실적 읽기. 선생님이 생각할 땐 추론적 읽기나 뭐 비판적 읽기 뭐 이런 부분들과 우리가 확인을 해볼 때 사실적 읽기가 시작이자 끝이야, 기본적으로. 음 그래서 요 사실적 읽기에서 요런 것들 빈칸 넣기로 좀 만들어 줄까 생각 중이기도 한데, 자, 사실적 읽기의 개념이라는 거. 자,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거. 표면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여기 방법이라 나오는데 화제, 얘깃거리, 다루는 내용, 이야기를 삼은 핵심적인 소재를 찾아내는 거고요. 핵심적인 내용과 부차적인 내용,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 구분하는 겁니다. 논리 전개 방식, 논리 전개 방식은 뒤에 좀 나오지. 고거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기억해 줘.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 파악. 글의 표면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단계. 그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사실적 읽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점수 주려고 1 번부터 5번 선택까지 쭉 나와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문제를 나중에 풀면서 가 보고요. 자, 글의 화제를 찾아내는 것, 글의 화제를 확인하고 핵심적인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고 논리 전개 방식을, 논리 전개 방식이라고 하지만 보통은 논지 전개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글의 구성 방식이죠. 자, 단락별 중심 내용 읽을 때 그걸 통해서 주제를 파악하는 거. 요게 사실적 읽기. 요거 요 핵심적인 주제 내용, 주제 알아주시고요. 주제 파악하는 거. 보통 단락별로 글이 구성이 되잖아. 우리 글에선 한 단락에 첫 문장이 중심 내용일 경우가 되게 많아. 첫 문장이. 혹은 끝에 있을 수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초반에 많아. 그래서 음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가 다른 경우 중심 내용을 재구성하여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생각이나 내용, 주제를 파악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요 순서가 시험 문제로 이게 수능의 독서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자, 화제는 단어나 어구 수준에 해당된다는 거고, 그것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과 부차적 내용을 가려내고 중요도와 서로의 관계를 찾아낸다. 단어 수준에서 단어 수준에서 핵심어 화제 파악하는 거고, 그다음에 관련성이 높은 내용, 그중에 중심 내용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분하고, 문장 수준, 그리고 문단 간의 관계 파악, 그리고 마지막 주제 파악. 핵심어나 뭐 중심 문장, 이거에 예를 들어 다시 말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중심 문장은 좀 그렇지는 않고. 주제와 상술, 주제 뭐 부연 이런 관계들 얘기하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학교 내시니깐 잘 보시고. 자, 표지라는 건 이런 접속어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연습하기로 나왔는데 요렇게 시험지에 나와 가지고 보기 박스를 주고 여기서 중심 문장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경우가 있지, 중심 내용이. 따라서 앞에 거 때문이다, 근거. 따라서 다음이 결론, 주장, 결과 이런 것들이 되지. 여기서 한 단락 내에서 요렇게다가 요런 내용인데,
잠깐 보죠.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얘는 바로 앞문장에 대한 예. 요 두 문장 간의 관계를 따진다면 당연히 앞문장이 중심 내용. 그래서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나름 화제로 제시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 자기 문화의 관점에 다른 점을 평가하는 자문화 중심주의 는 이런 문제를 가리키고 반면은 예에 들어있는 반대되는 예. 다른 어떤 문화를 무수하다고 믿고 자신의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문화 사대주의. 서로 반대되는 것이지만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는 같은 거지. 대조의 설명 방법으로 문화의 주체성을 잃고 우리 문화의 주권이 침해되기 쉽다. 자, 세계화가 될수록 이러한 태도들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요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서 그것에 대해서 글쓴이의 태도를 드러내고 글쓴이의 견해를 자, 왜 태도 경계해야 될 대상이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대상. 각 사회마다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근거로 이런 결론. 요게 주제. 자, 여기 중심 내용. 자, 포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게 주제다. 자, 사실적 읽기에서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요런 것들이 또 사실적 읽기의 방법이라는 거야. 구조도를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뭐, 자, 핵심어를 찾고 중심 문장을 구분하고 자, 문단별 요지를 정리하고 글의 구조도를 그리고 그래서 문단 간의 관계를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 다 사실적 읽기에 해당하는 것들이다라는 거. 근데 여기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고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 또한 사실적 읽기. 그런 큰 틀에서 좀 생각해 줘. 별거 없어. 소설에서는 발단적인 위기 설정 결말, 논설문, 서론본론 그냥 처음 중간 끝, 설명문, 기사문 6화원칙. 자, 글의 전개 방식은 크게 보면 이렇다는데 다 아는 것들이죠. 분석, 분류. 요거 둘은 구분해야 되고 조금 있다가 예시는 보통 뭐 분석과 분류는 좀 이따 얘기하고 정의는 개념을 설명할 때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뭐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와 같은 말로 표현하는 거. 그다음 분석은 됐고 예시는 뭐 가령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 예컨대 예를 들어 등으로 쓰게 되는데 앞에 문장에 대한 예라는 거 항상. 앞 내용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재차 예로서 설명하는데 그것의 중심 내용, 핵심 내용은 앞 문장. 서사는 일반적인 글에서 독서적인 글에서 서사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서사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보통 소설에 따라 쓰는 거죠. 그죠? 사건이나 인물 이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이 변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자, 과정은 라면 끓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죠. 혹은 기술 지면에서 어떤 것들이 작동하는 그 순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가 과정에 해당이 되지. 서사의 핵심은 인물이라는 거고 사건이라는 거고 서사의 사, 과정은 일련의 행동이나 이렇게 나오지만
독서적인 글에서는 어떤 기술, 지문, 어떤 장치의 작동, 어떤 현상의 메커니즘, 뭐, 뭐 메커니즘 뭐라고 해야 돼? 작동 원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정의는 개념을, 용어의 개념을 설명할 때 많이 나오고요. 별거 없고. 과정, 원인과 결과인데, 원인과 결과의 경우는 항상 아니지만, 자, 왜냐하면, 근데 왜냐하면 많이 빼는 경우도 많아. 때문이다. 이런 구조로 쓰고, 뭐, 따라서 같은 거. 그래서, 음, 몸함으로, 등등의 구조로 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요걸 기준으로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 많이 씁니다. 독서 지문에서. 아, 물론 때문에도 있죠. 자, 분류는 좀 이따 얘기해요. 유추는 유가 비유. 보통 유비 추론을 줄여서 유추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유비는 결국 문학에서 사용하는 비유를 얘기를 한다. 낯설고 생소한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너무 어려우니까 유사성을 바탕으로 익숙한 대상에 빗대요. 이게 핵심이죠. 익숙한 대상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범주가 다른 두 개념을 카테고리가 다른 두 대상의 유사성을 확대 적용하는 걸 우리가 유추라고 합니다. 분류와 분석은 밑에 예 나와 있는 걸로 한번 해보죠. 유추의 예는 말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화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나? 얘기할 때 지구가 있고 화성이 있을 때 지구에 A, B, C의 요소가 있어. 그래서 생명이 있어. 네, 화성에도 A, B, C 성분이 있네.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생명이 있는 지구에서처럼 생명이 있듯이 화성에도 아마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미루어 짐작하는 거. 그걸 우리가 유추라고 하고 대표적인 사례고 유추에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말하기 좀 어려운 개념인데 그것을 달리는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쉬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걸 얘기한다는 점에서 그런 것도 늘 유추라고 하죠. 자, 여기 있는 것들 요거 분석입니다. 어, 분석과 분류의 차이인데 열고 닫는 방법에 따라 기준이 필요하고요. 미닫이문과 여닫이문이 있고 이것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로 나오죠. 한번 내가 정의의 설명 방법을 얘기하면서 분류와 분석을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볼게. 자, 분석은 보통 하나의 대상을 자, 여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의 대상을 어떻게 쪼개는 겁니다. 분해, 해체, 해부하는 거예요.
나누는 건 나누는 건데 쪼개는 거여서 자, 무슨 얘기냐? 자, 한 사람을 머리, 몸통, 팔, 다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것들을 합하면 하나의 완성체, 완성품이 나오죠. 이럴 때 사용하는 분석에서 용어는 전체와 부분. 이 부분을 구성 요소 등의 단어들이 들어가 있으면 구성도 있지만 구성되어 있다, 이루어져 있다, 뭐뭐로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이건 분석의 설문 범위입니다. 여기 이거죠. 부품들로. 요거 합치면 뭐야? 이게 분류는 다수의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얘는 비슷한 것끼리 묶는 거죠. 범주화한다. 카테고라이징한다. 분류에서 여기에서는 여러 대상 이렇게 할까요? 인류가 있는데 그래서 피부 톤에 따라 황인종, 뭐 백인종, 흑인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위어와 하위어의 관계를 갖죠. 이 상위어와 하위어는 상대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흑인종에 또 어떤 계통이 또 있을 수 있고 뭐에는 또 뭐가 있을 수 있고 이러면 흑인종이 상위어가 되고 얘가 하위어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특정 기준에 따라 많은 둘 이상, 셋 이상 어쨌든 많은 수의 것들을 종류별로 나누는 거. 그래서 기준이 달라지면 같은 집단 표본들도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건데 요때 희한한 건 분류의 경우는 상위어의 용어가 하위어의 용어에 녹아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자, 문은 어떻게 미닫이 문과 여닫이 문으로 이런 식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시계도 이렇게 나누면 손목시계, 뭐 벽시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별거 없지. 과정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뭐 중심 내용이 뭐냐, 요것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표지는 일종의 표지판 같은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시간 표지를 사용한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담화 표지라는 걸 사용한다 이런 것도 화작에서 나오죠. 담화 표지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표지고 연결어, 접속어, 지시 뭐 이런 것들 나타내는 거. 연결어나 접속어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 됐고 뇌 속의 전달자 신경전달 물질 요거는 문제를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본문 나가 봅시다. 요거는 설명문인가? 그렇지. 설명문으로서 머릿말 크게 봅시다. 크게 처음 본문 계속 본문 마지막 우리가 그래도 수능 독서 고3들이 푸는 문제 독서 지문들 우리가 읽고 풀잖아. 물론 그것을 정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과정들이 되게 필요하긴 한데 문제풀이에 집중하느라고 자꾸 우리가 부분적으로 접근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글들을 읽는 경험들이 쌓여서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수능 실력으로 시험 문제 푼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데 그 전에 내신이니까 학습지의 내용을 달달달 복습해서 알아둬라. 가봅시다. 자, 인간의 뇌는 그 무게가 평균 1300에서 1500g으로
몸무게 약 2.5%밖에 되지 않는다. 되게 적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죠, 몸무게에서. 그렇지만 우리 몸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의 20%로 어마어마하게 차지합니다. 즉은 앞문장과 동일해서 같은 내용을 재차 반복합니다. 왜? 요 앞에 내용이 워낙 중요해가지고 한 번 더 재차 얘기하는 거죠. 뇌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은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 비해 무게 대비 10배를 차지한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소모적인 기관이다, 뇌가. 대단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주름 잡힌 뇌를 펼치면 표면적이 2300제곱미터로 신문지 반장 정도의 작은 면적에 지나지 않는다. 제곱 센티미터네요. 그러나 뇌에 단 몇 밀리미터 정도라도 손상된다면 인생이 바뀌어 버릴 수도 있다. 뇌의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사람은 사고와 운동을 할 수 없는 식물과 같아진다. 이렇게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는 어떻게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정보 체계를 상상한다 해도 수백억에서 수천억 개 이르는 신경세포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뇌의 복잡성에는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정도에서 내용이 크게 좀 구분이 되는데, 자, 앞에서 뇌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게 대비 다른 신체 기관에 비해 무게 대비 10배의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을 소모한다. 그만큼 많은 산소와 산소 소모량과 혈류량이 차지한다는 건 그만큼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냐. 이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두 번째는 음,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거 보면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끊고. 그런데 이런 뇌는 어떻게 수많은 정보를 교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읽어도 괜찮습니다. 혹은 요 내용이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요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받은 거라고 봐도 돼요. 어쨌든 제가 볼 땐 요 내용과 요 내용이 그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일부씩 정리해 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네, 뭐 화제 지시라고 얘기 나왔고,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 정보가 포함된 문장, 이 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고, 여기에서 이 부분은 중요하다라는 그 결론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요 내용을 얘기한다기보단 정보라니까 여기 이런 것들을 차지한다는 거, 뇌의 기능이 생성된 사람은 식물과 같아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정보가 포함된 거겠죠. 중요하다는. 자, 본론으로 갑시다. 한 개의 신경세포는 수만 개의 신경세포와 정보를 주고받는다. 봐봐. 1단락의 맨 마지막에 왜 굳이 신경세포를 얘기했을까? 여기에서 끝내고 안 나와도 되잖아, 보통. 그런데 이 뒷부분에 신경세포를 얘기했기 때문에 본문에서 신경세포를 얘기가 좀 자연스러워지는 거지. 자, 주고받고 있다. 야, 이거 뭐야? 번호는 도대체? 중요도를 얘기한 건가?
주고받고 있다. 이러한 정보 교신을 담당하고 있는 주역이 바로 화학 물질인 신경 전달 물질. 요게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겠습니다. 화제겠죠, 화제. 야, 4점짜리를 부연 설명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몰라가. 자,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발견은 20세기 가장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다. 20세기 초반 하더라도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세포질이 서로 전기줄처럼 연결되어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생각했다. 착각이야. 잘못 알고 있었어.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박. 대조적이네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한 결과 신경세포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틈, 시냅스죠. 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틈을 뛰어넘어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 물질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추론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이는 사실로 증명됐는데 걔가 뭐다? 신경 전달 물질이겠지. 그러니까 앞에서 주고받는 신경세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데 사용하는 물질, 신경 전달 물질 소개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발견됐는지 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핵심 신경 전달 물질 별거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잘라 볼 수 있죠. 야, 이쪽으로 갈수록 낮음이 이쪽에서 높으면 이런 거 지금 내신이니까 내신에 맞춰서 알아두세요. 가장 중요한 문장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핵심어는 신경 전달 물질. 1921년 오토 레비 박사는 미주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 심장과 미주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을 준비하여 각각 링거에게 담그고 링거에게 서로 통하게 연결했다. 첫 번째 개구리 심장에 붙어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자 심장의 박동이 느려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주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 박동도 느려졌다. 이를 통해 오토 레비 박사는 첫 번째 개구리 심장에 붙어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이 신경의 말단 끝부분에서 어떤 물질이 방출되어 나와 링거액을 통해 신경이 없는 두 번째 개구리의 심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아낸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학교에서 썼듯이 여기까지가 과정이죠. 실험의 과정. 그를 통해 알아낸 사실, 신경의 말단에서 어떤 물질이 방출된다. 자극을 통해. 그리고 그것이 전달된다. 여기 보세요. 방출되어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간접적이 아니라. 방출된 물질은 직접 영향을 미친다. 신경전달 물질의 존재를 처음으로 증명한 셈이다. 이 공적으로 그는 193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자, 미주신경 말단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미주신경 물질이라고 이름 붙였다. 미주신경 물질이라고 당시에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후 이 물질은 아세틸콜린임이 밝혀졌고 아세틸콜린 현재까지 뇌에서는 40종류가 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발견되었다. 자, 40종류가 넘는 신경 전달 물질. 그래서 요 실험에서 발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인 겁니다. 자, 문단의 중심 내용. 어떤 과정을 통해 신경 전달 물질이 최초로 발견됐는가 이런 설명한 거고요. 아세틸콜린. 자, 과정 이거는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실험 과정이고요. 그 결과 알게 된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때 직접 영향을 미친다. 4단락. 신경전달 물질은 보통 때는 신경섬유 말단부의 조그만 주머니인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다. 소포체? 여기 어이프리 뭐 있어? 번호 써있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
그런 자 요렇게 볼 때 소포체가 무슨 뜻인지 설명 안 해 주잖아. 근데 요 꾸며주는 말 있지. 그럼 요거 봐봐. 요거를 빼고 읽어 봐. 신경 전달 물질은 보통 때는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다. 그럼 소포체가 뭔데? 꾸며주는 얘. 얘가 소포체의 뜻인 거지. 그런데 이걸 정의의 설명 방법으로 볼 수 있냐. 선생님은 정의의 설명 방법으로 보거든 보통. 보통 보는데 정의의 설명 뭐뭐는 뭐뭐이다. 뭐뭐란 뭐뭐이다. 뭐뭐라는 것을 뭐뭐라 부른다. 뭐 이런 식의 구조로 써 있으면 정의의 설명 방법이 좀 확실할 텐데 저는 이것도 정의의 설명 방법 중에 하나로 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합시다. 학교에서 말 없었으면 지나가죠. 소포체에 저장돼 있어 평상시에. 신경 정보가 전기적 신호로 신경 섬유막을 통해 말단부로 전파되어 오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축삭돌기라 그러나 축삭이라 그러나 이걸 통해서 어떤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말단 부분에 오게 되면 이 주머니가 신경세포막과 결합한 후 요런 용어들. 요런 용어들. 소포체가 얘랑 결합해. 터져서 신경전달 물질이 연접 틈으로 시냅스로 방출된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던 소포체 안에 들어있던 신경전달 물질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방출된 신경전달 물질은 2만 분의 1ml 정도의 짧은 간격을 흘러서 엄청 좁은 간격인 거야. 다음 신경세포막에 다다른다.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와 결합함으로써 자 여기서부터가 과정이죠. 전파되어 온다. 뭐 학교에서 끊었으니까. 그럼 결합한 후 터진다. 그로 인해 신경물질이 방출돼. 그럼 방출된 그 신경전달 물질은 다음 신경세포막에 가고 그 다음 신경세포막에는 특수한 구조와 결합함으로써 정보가 전달된다. 그러면 그 다음 거에서도 물질이 들어와서 전달되면 여기에서도 전기적 신호를 통해 그 다른 말단 쪽으로 흘러가겠죠. 이 특수한 구조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수용체라고 한다. 자,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시냅스, 신경전달 물질. 가볼까요? 다음에 신경세포막, 세포막. 요 세포막에 있는 특수한 구조, 요 특수한 구조, 그 다음 세포막에 신경전달 물질이 결합하는 특수한 구조. 왜 수용체야? 물질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과정의 설명부터 쓰였어. 더 갑시다. 비유하자면 자 신경전달 물질은 일종의 열쇠며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열쇠 구멍에 해당된다. 유추 비유를 통해서 썼습니다. 열쇠 수용체는 열쇠 구멍. 자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열쇠가 수용체라고 하는 열쇠 구멍에 맞게 결합함으로써 다음 신경세포막에 있는 대문이 열려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다음에 신경세포 물질이 왔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신경 전달 물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수용체가 있고 그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그 전달된 그 물질에 의해 정보가 그다음에 전달되는 거죠. 각각의 신경 전달 물질은 각자 특유의 수용체와 분자하고만 결합하여 특정 정보를 전달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정리하자면 요약하자면 요 뒤에 내용이 좀 더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신경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분자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 분자의 상호 결합. 자, 얘와 다시 한번 화학 분자와 특수 단백질 분자 성분이 다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말 그대로 화학적 분자고요. 수용체라는 건 단백질입니다. 아까 나왔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수용체. 결합으로 고도의 정신 기능에서부터 행동, 감정이 이렇게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자, 둘의 결합으로 인해 이게 결정된다. 자, 신경전달 물질이 신경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면 연접틈, 시냅스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시냅스가 훨씬 더 우리한테는 익숙한데 에서 신경세포로 이온이 들어올 수 있는 길, 즉 이온 통로가 열린다. 이온은 원자나 분자가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정의. 양전기를 띠는 양이온 음이온이라고 하고 이온 통로가 자 여기는 분류와 정의. 이온 통로가 열리는 방법은 수용체 분자 자신이 이온 통로가 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수용체 옆에 있는 이온 통로가 활성화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체 분자 자신이 이온 통로되는. 두 번째는 활성화되는. 이렇게 이온 통로가 열리게 되면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같은 양이온, 염소 이온 같은 음이온이 신경세포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일종의 신경 정보이고 그것이 전기적 자극으로 전달되는 거겠죠. 아직도 안 끝났어. 거의 끝났어. 평상시 신경세포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그런데 만일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등 양이온이 들어오면 신경세포는 양전하를 띠게 되어 흥분한다. 자, 신경세포가 음전하를 띠고 있다가 여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Na 플러스, K 플러스인가?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 양이온을 띠게 되고 이것이 바로 흥분을 하게 되는. 자, 반대로 염소 이온 같은 음이온이 들어오면 세포의 음전화가 커지게 되어 신경세포의 흥분이 억제된다. 똑같은 음전화의 상태를 띠고 있을 때 염소? 염소 CL인가? CL 마이너스? 몰라. 그러면 마이너스의 정도가 커지고 그러면 억제. 신경세포를 흥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로는 글루탐산, 억제하는 혈중 감마 아미노뷰티르산. 단순하게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계의 전기를 흐르게 하는 8개, 8개는 스위치. 이것도 뭐 유추라고 할 수 있겠어. 신경 전달 물질은 아까 열쇠라고도 했지만 전기를 흐르게 하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요 부분도 용어는 뭐 외울 건 없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신경 전달 물질만 가지고는 온전한 8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신경 전달 물질이 적절히 방출된다 하더라도 이와 결합하는 수용체가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신경 정보는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 요게 결론, 이게 근거.
때문이다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어지는 거 신경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합쳐져야 온전히 여닫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고. 물론 여닫기의 비율은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도 많고 각각에 맞는 수용체도 다르기 때문에. 또한 재미있는 점은 방출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어떤 이유로 줄어들면 수용체의 수는 증가하고 반대로 방출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수용체의 수는 감소한다. 쉽게 비유하자면 여닫개는 자동 수리 기능까지 있는 셈. 요거를 지금 자동 수리 기능이라서 또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지금 여닫개는 바로 뭐예요? 얘 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비례 양의 관계가 다르죠.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방출되면 수용체의 수가 줄어들고 반대로 수용체의 수가 증가하면 아니 음 너무 적어지면 수용체의 수는 증가해서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지. 물질이 100 이야. 수용체 50. 항상 50을 반영해야 돼. 50만 반영해. 근데 어쩐 이유에서인지 200으로 늘어. 그럼 수용체 수를 줄여서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면 신경전달 물질이 많아지면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 낼 수 있는 수용체가 줄어들어서 그 많은 양이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신경전달 물질이 줄어들면 안 그래도 적으니까 그걸 최대한 많이 받아들여야지 해서 수용체가 늘어나고 자 항상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뇌의 기능이 항상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 그래서 다음의 내용이 결과, 결론 같은 거죠. 그래서 신경장신 질환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항상성이 깨졌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신경전달 물질은 인간 활동의 최고의 주체이자 인류 문화 창조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다. 왜? 뇌를 우리가 인간이 가진 이런 인간만의 특징을 가질 수 있게 한 핵심이라고 보잖아. 뇌의 작동, 뇌의 기능의 핵심이 신경전달 물질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주체들, 인류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신경전달 물질 체계가 보통 사람들의 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들의 사상과 행동의 원인을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도의 정신기능, 감정, 운동, 감각 기능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신경전달물질이 필요한지 아직도 온전히 알지 못한다. 이 모든 게 다 뭐야? 뇌와 관련된 기능이라는 거지. 앞으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많은 신경전달 물질들이 끊임없이 발견될 것이다. 이 신경전달 물질들의 체계와 특성을 밝혀나감으로써 규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음, 요 부분, 요 부분이 그나마 맨 마지막 맺은말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런 문단의 관계 도식화하는 것들은 학교에서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누런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쓰였네. 누런이란 말을 쓰네 그래도. 자 애매해졌습니다. 시간 요거 하나 보고 마무리해 볼까요? 잠깐만.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편한데 잠깐만. 이건 것 같은데.
한번 볼까? 소리가 날리나? 소리가 나야 된다 원래. 난다 그래. 인간의 뇌에는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멀티 시스템이 있습니다. 뇌 어느 한 곳에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손으로 저장돼. 시신경을 타고 들어온 정보는 뇌 뒤쪽 시각 영역에서 1차 정보 처리를 한 후 해마로 전달돼 단기 기억을 만듭니다. 신경섬유 가지는 태어나서 10살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 10살 무렵엔 성인의 2배에 달합니다. 그러다 청소년기에 이르면 관심 없는 분야의 신경섬유가 사라지는 가지치기 과정을 거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경세포는 어떻게 대화하는 것일까요? 원기둥 모양인 대뇌피질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달할 메시지가 이동을 시작합니다. 축삭은 신경세포에 하나씩 있는 정보의 고속도로입니다. 메시지가 전기 신호로 이어달리기를 합니다. 전기 신호. 메시지를 받을 이웃집 신경세포의 수상돌기가 보입니다. 전기 신호로 달려온 메시지는 신경 전달 물질에 담겨 빈 공간을 건넙니다. 이것이 신경세포가 대화하는 법입니다. 대화를 많이 한 수상돌기 말단은 머리 부분이 버섯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오돌도돌 가시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곳을 스파인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스파인이 부푸는 과정을 기억이 저장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억을 잘하는 뇌의 비밀은 뭘까요? 스파인 위쪽에는 맞는 열쇠를 가져온 신경 전달 물질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성실한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엠파. 그중 마그네슘 이온으로 입구가 잠겨있는 NMDA 수용체는 기억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문지기입니다. 자극이 전달되면 먼저 엠파 수용체의 문이 열리고 파란 나트륨 이온이 쏟아집니다. 들어가면서 엠파 수용체를 통해 동일한 자극이 반복해 들어오면 세포 안은 부풀어 오르고 그 힘으로 NMDA 수용체의 단단한 잠금 장치를 밀어 올립니다. 옆에 통로가 열려. 파란 나트륨 이온뿐 아니라 빨간 칼슘 이온이 NMDA 수용체를 통과합니다. 칼슘은 기억을 잘할 수 있는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고 수용체의 수도 늘어나게 만듭니다. 양이 채워지면 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점점 커져. 이제 자극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NMDA 수용체의 문이 자주 열리면 누구나 기억의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이지만 약간 관련 있는 그림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본문의 내용 반복해서 보시고 문제는 다음에 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린트 추론적 읽기를 채희한테 받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본문 같이 이렇게 읽고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수요일 날 줄 수 있도록 할게 준비해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누구누구 들어왔니? 지우, 종찬, 소율이 들어왔네. 오케이, 수고했어.